안녕하세요. 시민이었습니다. 무작정 윤석열 정부를 실드를 드릴 수만은 없으니까 걱정도 좀 되고 뭐 여러가지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또 이게 영상을 켰습니다. 원래 오늘 지금 밥 먹으러 가다가 약간 좀 약속이 좀 변경이 생겨가지고 하여튼 뭐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아사리 판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뭐 안정이 돼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지율,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또 여론조사가 워낙 다양한 어떤 그 지표들이 개입을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지율이 딱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기대하시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30% 초반에서 20% 중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일단 좀 실망했다라는 부분이 좀 큰 것 같고, 왜 이렇게 속 시원하게 뭘 못하냐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초반에 무슨 초보자, 아무리 정치 초보라고 하더라도 초반에 너무 실수가 많은 거 아니야. 초반에 너무 좀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떨어진 건 사실 보수층의 지지율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 쪽, 그러니까 진보 쪽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를 지지할 이유가 없으니까 50%는 좀 힘들다고 보고, 보수층 지지율이 한 15%에서 20% 날라간 거라고 봐야죠. 아주 심플하게 계산을 하면 그렇습니다. 자, 이 상태가 계속되면 총선 작살납니다. 왜냐하면 공천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공천을 엉망으로 하기가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파 따라서 나누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면 인사 문제처럼 공천도 이상한 사람들이 막 잔뜩 국회의원 후보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지는 거는 뭐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지율 반등이 필요한데 뭐가 모멘텀이냐,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포인트들을 보시면 뭐 이재명 검찰 소환, 또 한동훈 장관이 뭔가 국회에서 시원하게 또 한번 저기 창을 휘둘렀다, 그러니까 법의 몽둥이를 휘둘렀다라든지, 또는 뭐 이준석에 대해서 시원하게 또 이게 국힘에서 징계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조금씩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걸 반복하고 있죠. 이런 어떤 수치에 의존하는 지지율 패턴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극복하기 힘듭니다. 자, 그럼 이거 누구 문제냐? 사실 측근들이 원인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뭐 영부인이 어쩌나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건 사실 다 지역적인 문제라서, 솔직히 영부인이 뭘 하든 야밤에 술을 드시고 공원에서 행패를 부리시든, 또는 측근들이 뭐 무슨 몇 억 받아 먹고 이제 걸린 측근이 나오든, 어쨌든 그거는 다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고 해도 2% 이상 영향을 못 줍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대통령 때문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씀드려서 대통령이 문제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 일단 결정이 너무 늦습니다. 판단 내렸으면 결단하고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검찰 공무원 오래 하셨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뭐 사람이 직업에 다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분의 개인적인 캐릭터 상으로 너무 결정이 늦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너무 셉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하나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이제 부합되는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시고, 반대되는 얘기는 어지간한 권위자가 아니면 잘 안 받아들이십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원자력에 대해서 한 30년 연구한 전문가가 이거는 A는 A가 아니라 B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받아들이십니다. 그 정도로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센데 판단이 느리다. 최악이죠. 최악이죠. 게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그걸 뭐 신중함으로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포장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고집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버티긴 했죠. 버티긴 했는데 그 고집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결단이 늦게 나타나는 걸로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혹자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마이너리티 컴플렉스라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컴플렉스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제 또 그분의 인생을 쭉 돌아봤을 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처음에 이 얘기 나온 거는 그분의 가장 가까운 지인, 그것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애정이 많은 분께서 사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친구분이라는데 심리학 공부를 좀 하시는 변호사 중에 하나겠지. 하여튼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일단 일남일녀의 장남입니다. 그죠? 여동생 하나 있고 자기가 유일한 남자예요. 친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버지는 되게 잘난 대학 교수입니다. 뭐 젊었을 때 일본 유학도 했고 연세대학교에서 뭐 통계학, SPSS 이런 거를 갖다가 처음으로 도입한 분이니까 학계에서, 경제학계에서는, 계량경제학계에서는 되게 원로, 이제 뭐 탑에 위치해 계시는 분이죠. 그럼 친구들도 당연히 다 거물일 테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셨겠죠. 뭐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최고였어요. 대학도 서울대 법대 갔으니까 우리가 사실 공부 제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 대학을 졸업했어요. 분명히 대학 다니는 동안에 학기 중에 사법시험을 쳐봤을 겁니다. 자, 우린 3번밖에, 9년 동안 3번밖에 안 쳤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뭐 하여튼 시험을 몇 번 쳐보셨을 거예요. 근데 떨어진 거예요. 동기들은 됐는데 자긴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충격을 좀 먹었겠지. 아씨, 뭐야 이거, 아 쪽팔려, 나 반드시 붙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또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문제는 9년 동안 그분이 그렇게 이제 시험을 여러 번 치고 뭐 회사도 가고 뭐 이랬다는데, 그 와중에 사업시험이 된다 안 된다 이것보다도 9년 동안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처음으로 느끼는 인생의 실패, 컴플렉스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 거야. 솔직히 서울대 법대를 나와도 말이죠, 사법시험 패스 못하면 인생의 실패자 소리 듣는 게 그쪽 정서입니다. 사실은 좀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9년 만에 합격을 했어요. 솔직히 좋은 소리 들었겠습니까? 집에서 개운하진 않죠. 아무래도 9년 만에 합격했으니까. 남들은 이제 지금 간부 부장검사 이럴 때인데, 그래서 뭐 열심히 하셨겠죠. 열심히. 그러니까 사실 검사를 하면서도 청렴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슨 스폰서를 받는다든지 돈을 받는다든지 또는 뭐 술을 얻어먹거나 밥을 얻어먹거나 이렇게 되면 그 검찰 내에서 소문이 납니다. 근데 야, 9년 만에 들어온 애가 어디 가서 돈 받아 먹는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되게 쪽팔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의롭게 살리라, 이래서 정의롭게 사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이 정의롭게 살고 싶다는 마인드도 있었겠지만, 야, 내가 9년 만에 됐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그런 어떤 그 본인의 어떤 그 컴플렉스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 상당히 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로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근무했는데, 문제는 또 다른 시련이 닥칩니다. 결혼을 못해요. 연애를 잘 못하고 결혼도 잘 못하고 이 상황이 지속이 된 겁니다. 나이 50 먹을 때까지. 자, 그러면 부친이야 뭐 그러려니 하시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 집안에 하나 있는 큰아들이 나이 50 먹을 때까지 결혼을 못해. 그럼 얘는 그냥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뭐 사실 대놓고 싫은 소리 안 하셨겠지만 얼마나 참 명절 때만 되면 한숨 푹푹 내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사 입장에서는 그것조차도 사실 되게 많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인생에서 지금 완전 실패냐, 부모님한테 불효하고 내 꼬라지가 이게 뭐냐,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뭐 한 2천 들어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여사님을 만났을 때, 지금 이제 배우자의 김건희 여사님을 만났을 때 절실할 수밖에 없죠. 뭐 그분의 배경이고 뭐고 간에 사람도 괜찮고 털털하고 성격 좋고 또 되게 정무감각 있고 되게 빠릿빠릿한데 이 여자랑 더 이상 못하면 결혼 못하겠다 앞으로 인생에서. 그럼 완전 불효자로 남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애를 못 가진 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테고, 그래서 그런 이제 약간 마이너리티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지금 대통령이 어떤 개인적인 캐릭터를 형성하는데 작용을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의사 판단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그 국민들의 기대, 국민들의 어떤 그 거기 부응하는 거, 이런 거에 좀 많이 신경을 쓰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이런 표현까지 쓰긴 좀 못한데, 지금 사실 한 3, 4개월 동안 대통령 업무 하시는 거 보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그 실용적인 거를 얻는다기보다는 남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찬사를 얻기 위한 어떤 행보들을 많이 하십니다. 굉장히. 특히 인사 문제가, 대통령실 내부 인사 문제가 제가 보기엔 가장 심각한 포인트예요. 원래 같으면 대통령실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경선 캠프 출신들 위주로 꾸려야 됩니다. 그 애들이 능력이 있든 없든 초반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열이 섭니다. 경선, 본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수위까지 쭉 서열이 서게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인사는 뭐냐, 능력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서 인사를 하겠다. 농공행상 이런 거 안 한다. 왜냐면 보통 농공행상을 하면 지들끼리 다 해먹네 이런 소리 들으니까 나는 다르다 라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능력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셔놓고서는 이제 실무 요원 인사를 장제원 의원한테 맡겨버렸죠. 뭐 물론 맡기셨을 때는 야 저기 캠프 출신으로 해가지고 능력에 맞는 애들 좀 적절하게 뽑아서 채우고, 또 몇 퍼센트는 어떻게 채우고, 늘공들 뭐 위주로 하고 어공은 너무 늘리지 말고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거기다 자기 욕망을 심습니다. 자기 스파이들로다가 쫙 꽂아버렸거든요. 라인은. 그 캠프 출신 아닌 사람도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걔들이 잘려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전시성 행정 같은 것들이 지금의 지지율 하락을 불러오고 있고요. 그 다음 이건 뭐 극단적이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데, 다수의 국민들은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때의 수사가 진행이 못됐던 소위 여러 가지 사건들, 라임 옵티머스 뭐 이런 부정 사건들, 또 이재명 관련한 대장동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신속하고 빠른 수사를 원했습니다. 뭐 근데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지만 그게 되게 신중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포토라인을 세울 수도 없고, 뭐 그동안 관계자를 압색도 많이 하고 저기 소환도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우지를 못했죠. 그거 뭐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수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몰라요. 지금 모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아니 무슨 대통령을 평생 할 것도 아니고 임기 5년인데 지금 임기 중에 한 10 몇 프로 지나갔어요. 10 몇 프로 지나갔는데 지금 저기 이제 와서 소환을 하고 막 이러냐. 그다가 이준석 같은 저런 애송이 하나도 시원하게 내치지 못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누적이 되니까 그게 곧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언론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태풍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태풍에 대한 대응을 잘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홍보 포인트로 삼고자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 어느 관계자가 하셨다는데,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 사람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돼요. 아니 재난을 홍보에 이용했다고 해서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자체가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태풍 홍보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어떤 홍보 이런 포인트별로 지지율 반등을 생각하는 거는 전형적인 늘공 마인드입니다. 정보 감각 하나도 없는 그냥 공무원들 마인드예요. 어떤 공무원들이 저희가 이 대책에 대해서 잘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시면 저희를 지지해 주실 겁니다. 왜요? 왜 지지하는데? 태풍에 대해서 대응 잘 하시는 거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이전 정부가 뭐 재난이나 태풍에 대해서 대응을 못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거를 지지율 반등의 포인트로 삼겠다는 마인드 자체가, 이거는 홍보 마인드가 안 돼 계신 분이에요. 홍보는 뭡니까? 내가 잘한, 지금 정치판에서의 홍보라는 거는요, 내가 잘한 거를 졸라 홍보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셔요 지금 이게? 정치판에서의 홍보는 뭐냐 하면, 상대방이 자중질환을 일으키도록 사전 정치 공작을 해서 상대방을 분열시키고 갈갈이 찢어서 반사 이익을 우리가 얻는 게 정치판에서의 홍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지지율이 높았냐고요? 문재인이 일을 잘해서 지지율이 높았던 게 아니라 국힘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반사 이익으로 지지율이 높았던 겁니다. 아, 저런 난잡한 집단에게는 못 주겠다. 그래서 자기들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50% 이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늘공들을 대다수를 청와대 스텝으로 넣었을 경우에 아까처럼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야, 우리가 일 열심히 하면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주지 않겠냐? 안 합니다. 어차피 정치는 불신의 대상이고 국민들은 정치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게다가 스스로 인정하셨다시피 환율이 지금 IMF 수준으로 올라가고 인플레가 심해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에너지값이 올라가고 경기는 점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이거 한 번에 잘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열심히 해도 실적은 5년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이 찬사를 받겠지.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열심히 잘한 거를 갖다가 계속 알려서 홍보 포인트로 삼아가지고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생각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홍보는 홍보 파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보 파트에서 하는 거예요. 정책 홍보는 결과를 가지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정책을 설계를 했는데 앞으로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이제 시작합니다. 하고 사업을 졸라게 밝은 미래를 그림을 그려서라도 보여줘서 지지를 얻어내는 게 홍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거는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세금 내는 국민들이 기분 좋겠냐고요. 바로 동의하겠어요? 결과 나와도 동의할까 말 겁니다. 나라 굴러가는데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늘공들이 보기에는 약간 사기꾼처럼 보이는 어공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판타지를 팔아야 되니까. 스티브 잡스가 팔았던 게 판타지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들에게 아이폰이라는 걸 선사하면서 이걸로 mp3도 들을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이걸로 뭐 여자친구 만나서 어디 식당 예약도 할 수 있고, 사실은요 다른 기기들, 그 아이폰 이전에 나왔던 기기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mp3 있고 뭐 디지털 카메라 있고 핸드폰 있고 노트북 있으니까 그런 걸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로 묶어서 갖고 다니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겠냐고 환상을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한 달에 한 10만원씩 더 내야 되죠, 돈을. 2년 동안. 세금 걷어서 일하는 건 그런 겁니다. 홍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늘공을 늘리겠다, 또 늘공을 늘리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냥 솔직히 뭐 이거 안 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께서, 특히 대통령께서 마음을 좀 고쳐 먹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자기 졸라 빡치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